지방직구급 시험 치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살짝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문제점을 이 해설 강의와 함께 찾아서 앞으로의 공부 계획, 더더욱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계획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자, 물론 그동안 정말 고생한 자기 자신을 위해 나름 휴식 시간, 힐링 좀 하시고요. 멘탈 회복하고 지친 몸과 마음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해설 강의와 함께 마주 보는 겁니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것 뿐이지 계속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고 공부 방향 다시 잡고 공부 계획 잡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에서 정말 정말 그 말이 꼬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공부 방향을 잡아주죠. 아시다시피 제 해설 강의는 단순한 문제 해설이 아니라 시험에서 빠르게 합격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 실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아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얻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에서 공부 기간이 꽤 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난이도에서 점수가 많이 낮다. 이런 분들이 가장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바꿔야 되는 분들이겠죠. 제가 점수대 쭉 나눠줄 텐데 특히 나는 공부 기간도 길어 열심히도 했어 행정학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난이도에서 점수가 낮다 그러면 특히 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자기가 궁금한 문제만 골라보셔야 되겠지만 방금 말한 케이스는 끝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어땠느냐 총평을 드리면 변별력이 있었다. 변별력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올해 국가직, 지방직 다 수험생 입장에서 아주 쉽진 않아.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몇 개 있고요. 뭐 아주 다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못 푸는 문제는 또 없어. 이런 시험이 변별력이 높은 시험이죠. 자, 모두가 쉽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쉬운 것도 아니고 분명히 몇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 그 몇 문제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정답을 못 구한다? 그런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 시험 공부 방법도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제대로 맞춰서 하신 분들 95, 100 물론 이제 공부 기간도 필요하죠. 근데 객관식 행정학이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아무리 공부 기간이 길어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자, 데이터를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해설 강의할 때 기출문제라고 옆에 띄워놓은 부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까봐 살짝 설명드리면 여태까지 있었던 수만 개의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그 안에서 반복 출제되는 비율 이 기출문제만 빠삭하게 파악해도 그냥 정답 구할 수 있는 문제 비율입니다. 9급 평균적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85점은 일단 기출문제집만으로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집만으로 그냥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 이론 강의부터 뭐 기출 강의 등등 뭐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지만 일단 단순화시켜서 1800문제도 안 되는 거기서 이제 풀리는데 이번 시험 어땠냐면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평균적으로 고난이도 시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요 17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대비 가능한 거고 우리 모든 강의에서 대비했고 다 맞출 수 있으면서 맞춰야만 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생소한 문제가 좀 있었어. 이건 그동안은 기출되지 않았던 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0점 방지로 가면 이거는 찍어서 맞는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틀리는 거야. 너무 많은 수험생이 100점을 맞으면 안 되니까 진짜 이상한 거 하나씩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없었고 이제 생소한 문제. 자, 100점 방지까지는 아니란 소리니까
아직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들입니다. 물론 난이도 차이는 있지. 근데 어쨌든 이제 못 보던 거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를 높입니다. 자, A책형 기준으로 9번, 17번, 19번 이따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릴 텐데 이 중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9번과 17번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9번은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그 정답을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답률 했을 때 20문제 중에서는 좀 상위권이긴 해. 그렇다고 막 엄청 오답률이 높고 엄청 상위권이고 그러지 않아요. 반절 이상은 다 맞췄어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맞추는 거야. 17번은 뭐 틀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맞추는 겁니다. 17번은. 그렇다면 두 문제는 맞출 수 있었고 19번은 이건 좀 너무 지엽적이고 저도 요 정도까지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행정학 시험 범위 무한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10년, 20년 공부해도 처음 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많이 지엽적이긴 하고 이따가 요거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은 이거는 다 맞춰야만 하는 것이고 대비도 가능하고 9번, 17번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추게 됩니다. 자, 9번은 그냥 기출문제 있던 거 바탕으로 맞출 수 있게 되고 17번은 그냥 행정학 한 번만 배워도 그냥 맞추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좀 고득점했다 말할 수 있으려면 뭐 19번 정도는 틀려도 괜찮겠지만 95점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되게 어려웠고요. 실제로 점수도 많이 낮아요. 저는 행정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95, 100도 가능한 시험이고 쫙 점수대가 갈리는 시험이에요.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 90점 이상 대부분의 수험생이 90점 이상이 없어. 뭐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쫙 갈리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부족했던 분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되기 위해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번 시험 공부 기간이 같다라고 쳤을 때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 잘 맞는 방법으로 공부했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좋은 방법을 했다고 쳤을 때 공부 기간이 길수록 반복 훈련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점수가 나오는 딱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어요. 뭐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험생으로서 기본을 지키면 기본만 딱 지키면 고득점하고 합격하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강의 시간에 잘 듣고 졸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고 당일 복습 철저히 하고 저는 또 당일 복습 방법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제가 알려주는 그대로 잘 지켜서 당일 복습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니까 기출문제부터 회독하고 그 이후에 시간과 여력이 되면 당연히 모의고사 요약서 달달달하면 좋겠지. 하지만 기출문제부터 회독을 하고 수험생으로서 딱 기본만 지켰으면 꾸준히 공부 시간, 공부 반복 횟수 쌓아가면 그냥 고득점하는 시험.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설해 줍니까? 일일이 이번 문제랑 기존 기출문제집의 문제랑 다 비교를 해주죠. 그래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 분포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뭐 특이한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뭐 지방직 치고는 지방자치는 조금 덜 나왔다 정도. 네, 이런 케이스 많으니까 뭐 엄청 특이한 건 아니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집중해 봅시다. 자, 1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 처음 배울 때 무지하게 어렵죠? 그리고 합격생, 수험생 말고 합격생 기준으로 요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쉬워.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리죠. 이런 문제는 정답률 낮으면 안 됩니다. 물론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많이 틀렸겠지. 하지만 공익이 사익을 초월한다. 맨날 똑같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실체설.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하는 게 아니고 사익 간 갈등을 조정 타협하는 과정에서 공익이 산출된다. 조정 타협의 결과물이다. 맨날 똑같이 나오는 표현, 과정설. 그 다음에 뭐 다원주의적이다, 뭐 다원적 민주주의적이다. 여기에 어울리는 건 과정설이죠. 요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다원주의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실체설은 위에서 정해주니까 이게 모든 걸 뛰어넘는 공익이요. 좀 엘리트주의적인데
과정설은 이렇게 요 자체가 다원주의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다원주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라톤, 루소 학자 이름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가끔은 나와.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플라톤, 루소의 사상을 당연히 다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실체설 플라톤, 루소 그다음에 과정설은 슈베르트, 벤틀리, 트루먼 이렇게 요 정도만 외워라. 모든 학자 나오지도 않고요. 모든 학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기출문제 집에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 딱 플라톤, 루소 연습할 수 있는 거 있죠? 딱 그거 대비해서 가면 이런 문제 나중에는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공부 절대적인 반복 횟수, 공부 기간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나중에는 진짜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어렵잖아요. 내용이랑 씨름하지 말라고요. 이거 합격생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합격생 없다니까. 공익에 대해서 저조차도 방금 이 설명했던 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너무너무 단순해. 자, 기출에 관한 행정학, 22년도 기출에 관한 행정학 227번 문제를 보시면 공익에 대해서 사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실체설적 입장이다. 그다음에 문제집 있는 분들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띄워주니까 아시죠? 없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을 공익으로 본다? 과정설. 같은 문제. 이번 시험에서 똑같은 지문이 2개나 있습니다. 아니 3개지 3개. 하나 더 봐야지. 다원주의적. 다원주의적은 과정설 3개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플라톤과 루소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로 연습할 수 있게 기출문제를 구성해 놨죠? 일단 다양한 집단과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한 결과 뭐예요? 똑같네. 과정설. 과정설에서 플라톤, 루소 틀리다. 플라톤, 루소는 실체설이다. 과정설하면 슈베르트, 벤틀리, 트루먼 그 정도 외우면 된다 라고 해설에 적혀있죠. 그래서 공익에 대한 포인트에서 2문제 안에 방금 했던 거 다 있네요. 그 다음에 공익, 실체설, 과정설 구분하는 거는 요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에도 엄청 많아요. 비슷한 표현들이 엄청 많아요. 됐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내가 더 많이 회독했어도 맞추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뭐 쓸데없이 뭐 이 자세한 이해, 정확한 이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완전 풀릴 때까지 내 직성이 풀릴 때까지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 수 있게 기출문제 반복해야 되겠다. 됐고 그다음에 제가 해설 강의에서는 쌍둥이 모의고사를 좀 띄우는데 모의고사 뭐 적중했다 이런 거 여기다 다 띄우면은 자 대부분의 문제는 기출문제 변형이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 문제에 갖다 놓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적중을 해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워낙 기출문제 반복 출제율이 많으니까. 근데 굳이 쌍둥이 모의고사 띄우는 이유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쌍둥이 모의고사는 왼쪽 기출문제죠 이거. 자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 뭐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각각 쌍둥이 모의고사가 출간되고 특징이 해당 시험의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당 국가의 7급은 더 되겠지만 어쨌든 160문제랑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기출문제 변형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공익개념 설명하는 접근 방법들 중에서 이게 조금 2개 다 띄우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이 깊은 것은 소극적 역할, 과정설이죠. 자, 1번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이익을 타협,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과정설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어요. 옳은 거. 1번 문장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역시 과정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너스 이런 것도 연습합시다. 2개나 더 공부해서 가네.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입장, 과정설이죠. 과정설에서 1번 사익을 초월하는 공익 개념을 부정한다. 자, 사익을 초월하는 개념을 부정한다. 과정설. 사익을 초월한다라고 본다. 실체설. 맨날 나오는 표현이니까 저도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게 같이 넣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됐고 이해는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또 모든 강의에서 최소한의 이해는 다 시켜주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2번 아주 쉬운 문제죠.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게 좀 힘을 줘서 여러분들 공을 들여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쉬운 것들은 넘어가죠.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력 이원론에서 위생 요인, 직무 환경과 관련되죠. 감독, 대인관계, 보수, 직무 환경과 관련되고 4번 성취감, 직무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성취감, 인정감, 자아실현, 동기 요인이죠. 주로 뭐 하위 욕구냐 상위 욕구냐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그냥 푸는 문제. 뭐 엄청 쉬운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하지만 역시 다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볼 겁니다. 허츠버그가 주장한 만족 요인, 동기 요인. 이번에 이제 동기 요인이니까 색깔이 노란색이 동기 요인이에요. 성취감 보이죠? 성취감. 또 뭐 보수, 대인관계, 작업 조건 이런 거 보이죠? 자, 뭐 이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도 있고 어떤 쉬운 문제, 기출 문제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3번 서번트 리더십. 자, 서번트 리더십을 이렇게 정면으로 딱 서번트 리더십만 해가지고 출제된 건 처음이긴 한데 서번트 리더십 자체는 이미 조금씩 출제되어 왔고 기출문제집에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 뭐 다 내용 배웠겠지만 서번트 하면 뭡니까? 하인이잖아요, 하인. 그래서 다른 리더십과 달리 부하를 리더가 이제 상관 입장이라기보다는 부하를 떠받들어주는 하인처럼 리더가 하인처럼 부하에게 봉사한다. 이런 리더십이죠. 부하가 알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기억 디귿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표현이 추상적이긴 해. 하지만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어야지. 니은 보상과 처벌, 핵심 관리 수단으로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리을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니은 리을하면 그냥 전통적 관료제의 리더십 아닙니까? 전통적 리더십, 뭐 혹은 뭐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뭐 진성 리더십 등과 함께 현대적 리더십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니은 리을은 곤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바로 기억 디귿 나오죠. 여기서 뭐 그린리프가 뭔지, 사람 이름이요, 아니면 뭐 이상한 단체 이름이요. 이름이 초록잎이래 뭔지도 모르겠다. 뭐 그린피스 막 이런 거랑 헷갈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참고만 해보시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리더가 도와준다고요. 리더가 구성원을 존중, 봉사한다고요. 또 정의, 정직, 공동체 열리고 뭐 좋은 거 다 갖다 써놨네. 한마디로 리더가 부하들 위해 봉사하는 리더십. 서번트, 하인으로서 리더십. 자, 그리고 기출문제도 잇따라 그랬습니다. 자, 리을하고 똑같지 않나요? 서번트 리더십, 과업을 구조하고 과업 요건을 명확히 한다. 땡. 이미 출제가 됐던 거고요. 리을이랑 똑같습니다. 하여간 전통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나오면 땡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설명도 있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해 준다. 문장은 좀 다르지만 서번트 리더십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는 뭐 예전부터 조금 출제됐어요. 이것도 지방직 9급이죠. 이게 13년도라 아슬아슬하게 8개년도 쌍둥이 모의고사 8개년도가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니까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갔지만 어쨌든 역시 또 지방직 9급에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때 처음으로 뭐 진성 리더십 등 현대적 리더십에서 좀 더 다양한 리더십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진성 리더십 학자들이 현대적 리더십 하면 일단 변혁적 리더십이었어. 시험제도 맨날 변혁적 리더십 나왔어. 근데 진성 리더십,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면서 이때 진성 리더십이 처음으로 출제가 됐고 이때 서번트 리더십 등 변혁적 리더십이 아닌 것들도 같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변혁적 리더십 너무 많이 냈다. 이 변혁적 지겨우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 시험 해설 강에서 말해 줬었는데 물론 뭐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이후 강의에서도 다 말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요 정도는 충분히 풀었을 겁니다. 자, 4번 가보시면 자,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요거 이제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행정학 2바퀴, 3바퀴, 4바퀴 돌다 보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자, 일단 오스본과 게블러 신공공 관리론 이거 정말 지겹게 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리그스 한 명 더 있지. 리그스 가우스 라임도 잘 맞아. 리그스 가우스 생태론 지겹게 보게 됩니다. 기출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학자 이름도 아니고 이건 후기 행태주의인데 가치 중립적 과학적 들어가면 틀리죠. 그 다음에 이거 2번은 좀 이따 보겠지만 기출문제 그냥
모든 토시안 안티로 똑같은 게 있어. 어쨌든 이렇게 지워가지고 4번 해주시면 되겠고, 육어버넌스론에서 뭐 내용이 여러분들 다 알 것이고, 로즈라는 학자가 육어버넌스론 학자 맞나, 뭐 육어버넌스론 학자까지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새로운 거버넌스니까. 자, 엄청나게 다양한 이론도 있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터의 거버넌스 모형도 있고, 로즈의 좋은 거버넌스 모형도 있고, 뭐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외울 필요 없고요. 1, 2, 3번 지워서 답으로 하면 됩니다. 뭐 로즈의 좋은 거버넌스 그 정도 떠올랐으면 된 거고요. 오케이. 또 기출문제, 또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에서 정말 지겹게 보게 되기 때문에 신공관리론, 오스본과 게블러, 정부 재창조론이죠. 요거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요. 그다음에 리그스 생태론, 리그스랑 가우스 생태론 역시 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요. 그다음에 중간 거 봅시다. 후기 행태주의, 이스턴 가치 중립적 과학적. 이게 너무 똑같잖아.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됐죠? 그래서 지워서 풀면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학자는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정도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되고요. 제가 전략적으로 외우세요 라고 하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5번 티보 모형의 전제 조건. 티보 모형 하면 가정 나오죠. 전제 조건 맞냐 틀리냐. 거의 뭐 암기 문제죠. 이해라기보다는 가정 그대로 암기하는 것인데 뭐 워낙 가정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뭐 기출문제에도 맨날 똑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로운 이동성, 외부 효과 없어야죠. 배제, 부존재. 그 다음에 고정적 생산 요소를 틀린 선지로 낸 건 처음 보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 이런 것까지 왜 틀린 선지로 냈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당연해서 안 냈지만 여기 뭐 완전한 정보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뭐 3번 고르시면 되겠고, 보정적 생산 요소는 별게 아니라 그냥 공공 서비스죠. 공공 서비스를 위한 생산 요소. 지방 정부끼리 경쟁하는 모양이 티브 가설이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 정부별로 공공 서비스, 고정적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존재 말이 안 되죠. 뭐 너무 쉬운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고정적 생산 요소를 틀린 선지를 낸 건 처음이지만 이제 한 문제만 봐도 여기 외부 효과 없어야 된다. 외부 효과 없어야 된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완전히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야 된다. 앞에 뭐 재정 패키지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게 뭐 재정 패키지, 세입 세출 패턴 이런 것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 등등 한 문제만 봐도 다 지울 수 있죠? 그러면 정답 3번 그냥 고르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일일이 비교해 보니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죠? 이 정도로 똑같이 나온다고? 이 정도라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했지? 내가 시험장에서 해야 될 행위는 기계적으로 OX, OX, OX 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문제 결과 상관없는 거에 집착했지? 한번 자기 문제점, 평소 공부 방식 문제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는 내가 시험장에서 해야 될 행위, 시험장에서 점수 따기 위해 해야 될 행위에 맞춰서 공부 방법을 도출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껴지죠? 6번 관료제 병리 현상, 이렇게 단골 문제죠. 짝진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부처 할거주의 혹은 그냥 할거주의, 조정 협조 곤란, 뭐 생략된 표현은 하위 조직들별로 분업 전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 거밖에 몰라, 다른 사람 거 몰라. 협조 안 되죠. 의사활동 안 되죠. 조정과 협조 곤란. 형식주의, 형식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또 형식이 너무 번잡해, 복잡해. 그래서 번거로운 문서 처리. 자, 문서든 형식이든 절차든지 간에 좀 너무너무 형식이 복잡하다. 형식 자체에 집착한다. 그 다음에 4번 먼저 보시면 전문화가 분업이죠. 전문화. 분업으로 인한 무능은 훈련된 무능이죠. 자, 훈련된 무능, 전문화로 인한 무능 똑같은 겁니다. 왜? 전문화, 분업 때문에 한 가지만 죽어라 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못해. 한 가지만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무능이 생긴다. 훈련된 무능. 그래서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이거밖에 몰라.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다른 거 몰라. 되죠? 어렵지 않죠? 그냥 추격해놨을 뿐. 그 다음에 이거 3번 못 걸면 어떻게 해.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어찌고 저찌고. 관료들의 세력 팽창 이거 용어가 뭐였더라? 이 용어가 떠오르진 않았다 하더라도 피터의 원리는 무조건 지워야죠. 피터의 원리는 정말 잘 나오고 제가 정말 피터의 원리는 제가 이상한 계획까지 쳐가면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각인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 줬잖아요. 피터의 원리 뭡니까?
자, 한번 다음 기출문제랑 보고 갑시다. 3번에 계층제적 관료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한다. 일 잘해서 승진, 일 잘해서 승진. 근데 얘는 못하는 거야. 그럼 승진이 멈추겠죠.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못하는 거 맞으면 멈추는 거야. 그러면 모든 보직이 무능력자로 채워지겠죠? 그냥 단순 확장하면. 그리고 자기의 능력 범위를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피 터지게 일해도 더 이상 승진이 안 됩니다. 피 터지게 일해도 승진이 안 된다. 피 터지게 일해도 승진이 안 된다. 피터의 원리. 학자 이름을 잘 내요. 이렇게 틀리게 바꿔 잘 내. 그래서 피 터지게 일해도 승진이 안 된다. 피터의 원리.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기억에 남게끔 열심히 연습했죠. 그리고 관료들의 권한 행사 영역이 계속 확장된다. 이것도 보긴 본 거예요. 근데 많이는 안 나와서 그렇지. 관료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관료 제국주의. 제국을 건설한다. 식민지처럼 제국을 건설한다. 관료 제국주의. 관료가 권한 행사 영역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 있었던 거. 자, 그다음에 7번 가보시면 정책 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 방법. 이거는 이론, 분류죠. 이런 것들도 제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포인트 63번에서 그냥 세모표에다가 뭐 하향, 통합, 상향 해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제가 분류를 해놨잖아요.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이론도 엄청 많고 학자도 엄청 많잖아요. 애초에 하향식 먼저 배우고 상향식 배우고 통합론 배우고 나눠서 배우니까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특히 립스키가 상향식이다는 립스키 이론 배울 때 진짜 시작부터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주죠. 너무 중요하니까. 자동으로 되죠. 그 다음에 엘모어의 통합 모형은 통합적 접근인데 엘모어의 통합 모형 중 후 방향적 접근은 상향적, 전 방향적 접근이 하향적. 그래서 각각 물어보면 이제 각각 답해야죠. 그냥 엘모어 하면 통합론이지만 오케이. 그다음에 니은 이것도 꽤 나왔죠. 사바티와 매지메니언의 연구,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뭐 니은도 사실 볼 필요도 없었어요. 기억 디귿하면 정답은 나옵니다. 근데 니은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계속 나오고 앞으로 나올 거니까 이제 설명해 준 것이고, 리을 일단 몰라도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다음에 요런 이론 배운 적 있어요? 자, 행정학 시험 범위 뭐 학자 연구 이론 무한정해요. 다 공부 못해요. 그거 10년 20년 해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공부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무조건. 다 공부하면 행정학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반복을 못하겠죠? 여기서 훨씬 많이 틀려. 다른 과목도 못하겠죠? 그냥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모든 걸 다 뒤진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몰라도 돼. 반 미터? 반 홀은? 뭔가 이제 사람이 반절인가? 자, 이상한 개그 소재로 아재 개그 소재로 삼을 정도 공부 안 해도 돼. 됐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걸 공부 안 해야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해서 립스키, 상향식 이런 거에 집중해서 더 빨리 합격하는 거죠. 또 기출문제 보시면 뭐부터 볼까? 이 립스키, 상향적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엘모어에서 상향식은 후방향적, 엘모어에서 상향식은 후방향적, 전방향적은 하향식. 그다음에 마지막 사바티와 매지메니언은 자, 상향식 기준을 했을 때 땡, 하향식. 사바티와 매지메니언 하향식의 대표적인 연구. 다 이제 나왔던 것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 가보시면 호구다 피터스 이 문제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할 말이 많아요. 이거 아주 쉽게 1번 바로 찍고 넘어가신 분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일단 1번에서 못 넘어갔다. 바로 이 정도 바로 못 찍었다. 기출문제 해독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해독이 부족해서 미심 적지만 다른 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미심 적으니까 다른 거 봐야 되겠다. 하고 넘어왔을 때 2번에서 유지 틀렸네. 2번 찍으신 분들은 진짜 배신이야, 배신. 여러분들. 제가 정말 이건 정말 제가 피토하면서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응? 자, 1번 바로 못 골랐다. 거기서 2번 보자마자 2번을 찍었다. 정말 이제 배신입니다. 배신. 자, 정책 승계든 유지든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잖아요. 정책 목표는 둘 다 유지해요. 요게 차이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로도 설명해주고 제가 표로도 목표는 유지. 표로도 그냥 딱딱 박아주고 틀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얼마나 흥분하면서 강조해줬던 건지 아시겠죠?
차이점은 뭡니까? 승계는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이 바뀌는 거야. 목표 쪽이 아니라 정책 수단의 기본적인 성격, 뭐 기본적인 골격, 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기본적인 성격이 바뀐다?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한다. 혹은 기존 거를 뭐 일부러 없애버리고, 그래도 이제 많이 바뀌겠죠. 일부러 없애버리면. 아무튼 이 정도의 수단 자체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유지는 수단 많이는 안 바뀌어요. 이 기본 골격 유지, 기본적인 성격 유지, 이런 게 정책 유지의 유지죠. 목표 유지는 둘 다 똑같고, 정책 수단에서 기본적인 성격, 골격을 유지하는 게 유지, 그걸 바꾸는 게 승계. 오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찍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정책을 대체, 아예 새로운 걸 대체하거나 뭐 근본적인 부분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2, 3번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애초에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정책 혁신은 뭡니까?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 없을 무에서 새로운 거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 없어. 없는데 뭘 기반으로 해? 이것도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문제가 있죠. 완전 똑같은 거.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종결, 이건 제일 쉽죠. 종결은 뭡니까? 기존 거 없애고 끝. 더 이상 안 해. 그래서 기존 정책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정책으로 대체도 없어요.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만들면 종결. 자, 확인해 봅시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자, 일단 631번 문제에서 호구다 피터스의 정책 변동 유형을 거의 기본서처럼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1번 혁신 먼저 보자. 혁신. 정책 혁신은 2번 사회 문제가 처음으로 정책 문제로 전환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현재의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담당 조직도 없고 예산이나 사업 활동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종범위도 없고. 요 개그를 알아듣시는 분들은 좀 이제 여기까지. 아무튼 없을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옳은 선지, 그냥 기본서 문장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틀린 선지로도 연습해보라고? 제 기출문제집은 631번에 밑에 뭐 관련 틀린 선지 이렇게 달려있으면 옳은 선지든 틀린 선지든 좀 변형된 형태, 그것도 이제 틀린 선지, 틀리게 바꿔낸 거, 틀리게 바꿔내는 게 출제 포인트니까 이걸 연습할 수 있게 밑에 관련 틀린 선지가 달려있죠. 문제수를 엄청 늘리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연습, 변형된 형태는 한 번 더 연습. 자, 읽어보시면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원래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기반으로 땡, 이거 활용할 땡,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관련 틀린 선지도 있고, 관련 틀린 선지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여기 앞에 2번이 달려있을 텐데 이 앞에 달린 번호에 관련 틀린 선지예요. 위에 있는 원래 문제에 관련 틀린 선지 2번. 해설도 이 선지 자체랑 이 2번의 해설이 관련 틀린 선지의 해설이에요. 이건 뭐 따로 해설 달 필요도 없이 이 자체가 그냥 2번 자체가 엄청나게 자세히 혁신을 설명해주고 있죠. 오케이. 이러니까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승계도 봅시다. 자, 정책 승계는 정책 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 승계도 목표는 안 바뀌어요. 유지 승계다 목표는 유지합니다. 근데 유지랑 차이점은 뭡니까? 정책 수단에서 중대한 변화, 기본적인 성격의 변화, 새로운 수단을 대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승계고요. 그 점에서 정책 유지랑 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밑에 3, 4번에 유지도 있고 혁신도 있고 그냥 기본서로서 다 공부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남겨두고 있는데, 가끔 선생님 그 기출에 관한 행정학 진짜 진짜 너무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객관식 행정학 문제가 잘 풀리게끔 그냥 자동으로 풀리게끔 만들 수가 있냐고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압도적인 수험 적합성 차이가 나죠. 그냥 자동으로 문제가 풀리게끔 만들어져 있죠. 근데 어쨌든 가끔 선생님 이렇게 오래된 문제까지 봐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요런 문제 그냥 기본서 자체요. 이 문제만큼 이 호구다 피터스의 문제를, 이 이론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또 가장 자세하게. 근데 최신 문제가 이거보다 더 연습한 게 좋은 게 나오면 저도 바꾸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문제만큼 4개 다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남겨두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최신 문제가 요걸 대체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는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관련 틀린 선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더 최신 문제들이. 이게 더 연습하기 좋으면 아예 바꿔버리지만 아예 바꿀 정도가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넣어주니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당연히 최신 문제 웬만하면 교체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 중에서 연습하기 정말 좋은 거, 최신 문제보다 더 연습하기 좋은 것은 남겨두고 대신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스마트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 기출문제집은 오로지 중요도로만 강약 조절하면 돼요. 중요도 A 달려 있잖아요. 중요도 A, B, C로만 강약 조절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그러니까 뭐 출처 연도 참고만 하고요. 오로지 중요도로만 강약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 많지도 않은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몇 개 보이면 막 불안하지. 근데 맨날 나오는 걸 남겨두는 거. 맨날 이번에도 16년이 지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바로 직접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웬만하면은 기출문제 2페이지까지 안 가는데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자, 승계가 답이 문제였어. 승계에서 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해. 그리고 최신 문제 또 있어. 자,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면 그냥 정책 승계예요. 실질적인 내용이 변했잖아요. 근데 여기 페이크가 있어.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자,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 보고 유지 맞다라고 하신 분들 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승계든 유지든 목표 변하지 않는 건 똑같다니까. 이제는 안 까먹겠죠. 자, 이거 아주 쉽게 푸신 분들한테는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미안한데 이번에 틀리신 분들은 다음에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자주 나오기도 하고 관련된 기출문제가 도대체 몇 개요. 됐고 이제 9번 가보시면 이 문제가 첫 번째 생소한 문제 연습인데 이거는 어렵긴 하지만 풀 수는 있다. 왜? 보다 보면은 경쟁가치 모형? 경쟁가치 모형은 퀸과 로버인데 거기서 응집성, 창의성, 생산성, 사기 이런 단어들 각 효과성 측정 모형별로 목표 혹은 수단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뭐 퀸과 로버고 모형 같긴 한데 이름이 좀 다르네. 문화로는 처음 출제된 거예요. 처음 출제됐어요. 괜찮아요? 처음 출제된 겁니다. 그동안 선생님 저 문화로는 연습 안 했는데요. 저도 이제 문화로는 가르쳐준 적이 없어. 이게 그 어떤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도 전혀 내용이 없다가 퀸과 로버건 있고 전혀 내용이 없다가 올해 또 이 행정학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교과서가 있어. 대학 교수님 교과서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출제가 된 거예요. 올해 처음.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들어가야 그 교수님들이 자기 교과서에 넣으면서 문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꼭 문화적 차원을 대비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률이 50%가 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뭘 어떻게 풀어? 퀸과 로버그지? 퀸과 로버그. 자, 아무리 봐도 이건 인간관계예요. 관계치양. 인간관계 모형.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혁신하면 개방체제 아니야. 다 받아들여서. 개방체제. 창의성, 성장, 혁신. 혁신지향. 과업 업무 잘하는 거 합리적 목표밖에 없죠. 합리적 목표. 생산성 높이는 거 아닙니까? 남은 거 위계는 구성원 통제밖에 없네. 구성원 통제 뭐죠? 내부 과정 모형. 요게 안 떠오른다. 요게 안 떠오르면 문화를 대비 안 해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퀸과 로버그의 모형을 아직 제대로 대비를 못한 거예요. 퀸과 로버그가 부족한 거야. 오케이. 자, 요거 매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 X 하기 전에 위계는 내부 과정 모형. 오케이. 구성원 통제, 위계, 구성원 통제. 자, 그럼 이제 풀 수 있죠? 응집성과 사기는 인간관계 모형이죠. 1번 푸시면 되겠고요. 혁신, 개방체제 모형, 창의성 좋죠. 과업지향, 합리적 목표 모형, 생산성 강조 좋죠. 이제 매칭만 시켜놓고 보니까 단어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단어들이죠. 표로도 우리 다 나눠가지고 그다음 기출문제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이 퀸과 로버그의 효과성 가치 모형, 이게 경쟁 가치 모형이죠. 요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푸는 것이다.
자, 니은만 한번 해볼게요.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 유연한 관리.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모형. 니은은 응집성과 사기를 바탕으로 한다. 위계, 내부 과정 잘 모르겠어요.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 통제. 여기가 내부 과정이죠. 구성원 통제하는 게 위계 아니에요, 위계. 그러면 합리적 목표도 통제는 통제잖아요, 선생님. 근데 합리적 목표는 외부가 조직 자체의 발전이죠. 조직 자체의 발전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위계, 구성원 통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예요. 그러면 다 했으니까 마저 합시다. 외부 유연성은 개방체제고 이거는 성장을 위해 가장 창의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는 설명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2번만 봐도 요 문제만 가지고도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 참고로 문화적 차원은 이 퀸과 로보그의 모형에서 퀸이 살짝 바람을 폈어. 퀸과 킴벌리랑 문화적 차원을 좀 추가를 한 거예요. 실제로 바람 핀 건 아니고 그냥 연구 같이 했다고. 아무튼 퀸과 킴벌리가. 근데 그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대학 교수님 교과에도 없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들어가면서 곁들여서 나왔는데 우리 행정학 범위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 여러분들 다 뒤질 거예요. 물론 제가 다 대신 뒤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지만 무한정 넓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걸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요. 이거는 원래부터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모형이에요. 요거 제대로 공부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통해서 뭐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문화랑 이름 매칭 연습만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거의 자동으로 돼요. 특히 이제 퀸과 로보의 모형을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반복을 많이 할수록 뭐 이해도 아니요. 반복만 많이 했어도 점점 매칭이 잘 됩니다.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뭐 행정학 시험 범위는 무한정하다니까. 별의별 학자, 별의별 이론이 다 있어요. 다 대비하면 무조건 떨어짐. 자, 10번. 이번에는 15년도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연금 개혁 내용이니까 뭐 현재 기준 우리 연금 지급률은 아직은 아니지만 2035년까지 1.7%로 점점 인하한다. 외운 기억나죠? 그 다음에 재직 요건은 10년으로 완화됐다는 거 알고, 그다음 기여율, 이거는 20년에 확정이 됐어.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틀린 선지로까지는 안 나왔지만 옳은 선지로. 기여율을 옛날에는 7%였거든요. 7%로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거 3번 고르고 이 문제 날아가는 거지. 근데 20년 돼. 이미 2년이나 지났어요. 제가 모의고사로도 예상 문제로 만들어줬고 9%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준소득 월액의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는데 이미 확정. 산정 기준. 자, 요게 그러니까 3번만 안 찍었으면 요게 이제 기출문제 똑같은 거 있기 때문에 재직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 소득이다. 자, 평균 소득 재직 기간 전체이다. 요거 그냥 풀었을 겁니다. 생각이 안 난다고요? 자,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 기준 소득 월액. 그러니까 평균 월액이에요. 앞에는 보수 혹은 소득 들어갔을 뿐이에요. 평균 월액 뭡니까? 그동안 받은 모든 돈을 그동안 일한 모든 개월수로 나누면 돼요. 좀 생략한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퇴직급여 산정에서 소득의 평균 기간, 이거 평균 낼 때 기간, 퇴직전 5년이 아니고요. 재직기간 전체이다. 뭐 거의 똑같죠. 패턴도 똑같죠. 다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거 이제 여러분들 너무 기분 좋았죠? 자, 이 문제 풀 때 거의 1초 컷이지, 1초 컷. 이게 광역자치단체랑 특별시 광역시랑 도 이미 스포를 해버렸네. 둘 다 광역자치단체 소비치래. 1초 컷이었죠, 1초 컷. 여러분들 진짜 이 문제 만났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소비치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복 횟수가 부족해서 기출문제 많은데 아직 적용을 안 해봐서 그래서 이제 좀 버벅버벅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고 외울 게 세금 11가지나 돼. 하지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외우는 거는 전혀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고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달달 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맞췄죠? 소비치래 그냥 고르면 됩니다. 우리 재산세는 무조건 기초예요. 자, 여기 특별시 광역시랑 도라고 했을 때 재산세는 둘 다 아니야. 무조건 기초.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자, 자등 도등이잖아요. 자등 도등. 자등 도등. 자, 도등이니까 얘는 도는 아니죠? 자등이니까 여기 맞죠?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같이 한번 또 해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정확히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소비치래 끝났죠. 소비치래 끝. 진짜 기분 좋았죠. 문제도 맞추고 시간도 1초면 끝나니까 세이브하고. 자, 여기 이런 부분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연습을 해봅시다. 이 표로 우리 정말 지겹게 외웠잖아요. 이쪽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여기서 목적세 두 개는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에서 걷습니다. 쉽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무조건 광역자치단체. 물론 앞에 문제는 보통세만 따지는 거니까 따질 필요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제 보통세 9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랑 자치구가 나눠서 걷고 도랑 시군이 나눠서 걷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눠서 걷는 방식이 좀 달라서 외울 게 많아졌어. 하지만 다른 점도 있지만 소비치래. 소비치래 두 문자까지 따졌죠. 소비치래는 무조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재산은 무조건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앞에서 재산은 둘 다 X인 겁니다. 자, 그리고 자등도덕 뭐였어요? 특별시, 광역시랑 자치구 사이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자치구에서 걷습니다. 도랑 시군 사이에서는 등록면허세를 도에서 걷습니다. 자등도등이죠, 이게. 근데 끝났어요. 왜? 나머지 4개는 등록면허세 반대편. 등록면허세 반대편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4개 이름을 알아야지. 뭐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름 알아야죠. 어쨌든 자등도등의 반대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자등,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 나머지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세. 도등, 등록면허세는 도세. 나머지 나오면 시군세. 적용해 볼까요? 자, 나머지잖아요. 둘 다 나머지죠. 자등, 맞네. 동그라미. 자등이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도등. 도로 등록면허세가 갑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시군세로 가야죠. 오케이? 자, 반대라니까. 자등이니까 여기 반대편 맞잖아요. 도등이니까 얘 반대편으로 가야 돼. 그러면 도세 아니지. 됐죠?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 근데 바로 끝나는 것도 있고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기출문제집에도 많이 넣어놨고 그다음에 뭐 이론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제가 방금 말한 암기 요령 있잖아요. 그대로 적어놨어요.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뭐 그대로 있고. 근데 담배소비세 헷갈리는데요. 자, 지방으로 잡으면 지방소득세랑 겹치는데 소득 이거보다는 담배, 지방 이게 구분이 잘 되잖아요. 소비하면 지방소비예요. 담배소비세는 아니고. 오케이. 자, 아무튼 뭐 모든 교재에 넣어놨고 아주 자세히 봤고 기출문제집에도 뭐 특별시, 광역시세로만 짝지어진 것을 했을 때 뭐 다른 건 제가 해설 안 하겠지만 소비취, 레 바로 고를 수 있고요. 도세 오라고 했어요. 역시 광역자치단체니까 소비취, 레 역시 두 개는 바로 고를 수 있어요. 다 풀진 않았지만 어쨌든 두 개는 바로 나오고 자, 나머지는 또 여러 문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16년도 지방직 9급에 출제가 됐고 이거는 뭐 국가직 지방직 불문하고 계속 꾸준히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또 6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됐고 자, 이거 특별시, 광역시 고르는 거니까 역시 목적세 2개에다가 소비치래. 목적세 2개에다가 소비치래. 그 다음에 연습해 볼까요? 자등, 도등.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요. 자등. 그럼 나머지 4개는 특별시, 광역시세로 가겠죠?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특별시, 광역시세. 그 다음에 자치구로 제가 바꿔놨는데 자, 재산세는 무조건 기초고요. 자등이죠. 자등.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누르면 이제 뜨는 줄 알고 제가 안 해놨는데 자 3번이 되겠고 일부러 지방소비세, 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득세 이거 전부 다 특별시, 광역시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6개 합치면 특별시, 광역시세가 나옵니다. 우리 소비, 취, 레 했고 그 다음에 목적세 2개, 그 다음에 자등이니까 나머지 4개는 특별시, 광역시세 다 절로 가야죠. 나머지 4개 여기. 자, 그래서 일부러 9개 다 넣어놨고 6개 다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9개가 아니지 11개지 11개 11개 다 넣어놨고 9개를 연습할 수 있게 숫자가 살짝 헷갈렸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12번 정부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뭐 3, 4번 처리하고 2번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 뭐 정답률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이제 조금 부연 설명 드릴 게 있긴 해요. 자, 3번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등 이런 미래의 수익, 미래의 비용을 인식할 수 있죠. 발생주의 부기는 미래의 수익, 미래의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 근데 뭐 미래의 수익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미래의 비용을 부채로 인식해도 되겠죠. 이건 회계 기술적인 거고.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우리가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가 있다. 이거 국가기구부에 나온 거. 요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한다. 가운데는 그냥 복식부기 내용이죠. 차변 대변. 자, 재무제표 전부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가 방금 말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 재무회계는 다 미래의 수익과 비용, 미래의 성과, 미래의 부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쉽게 이상한데 하고 2번 바로 고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잘했어요. 실제로도 정답률이 높아요. 거의 뭐 80%그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요 부분이 출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뭐 대비 잘했고요. 문제도 잘 풀었어요. 근데 뒷부분에 출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중요해요. 예산회계, 재무회계 다르긴 달라요. 근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뒷부분까지 출제 포인트 낸 거는 처음 봤고요. 실제로 처음이고 항상 앞부분이 출제 포인트였어. 혹은 재무제표 이렇게 출제 포인트였어. 재무제표, 재무회계 여기만 기억하면 되겠고, 예산회계는 가장 일반적인 수입, 지출을 적는 거예요. 수입, 지출. 이거 뭐야? 가계부 적는 거. 가계부 수준인데, 자, 미래 수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당장의 수입, 당장의 지출, 이런 가계부도 뭐 별도로 운영하면 뭐 나름 필요성이 있겠지. 당장 얼마가 나가느냐. 지출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가계부도 쓰는 거야. 그걸 갖다가 예산회계. 여기는 가계부 방식이니까 현금주의 단식부기. 근데 뒷부분까지는 출제 포인트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요걸 내고 싶은데 그냥 짝을 맞춰야 된 거예요. 뒷부분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이 참고 또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2번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풀 수 있게 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다. 문제 부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관련 틀린 선지인데 제가 깜빡했네. 관련 틀린 선지인데 1384번에는 재무제표 중에서 재정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전부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인데 그 중에 하나를 뭐 단식부기다 땡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어쨌든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고, 나 이건 보너스. 현금흐름표는 안 쓰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안 쓴다. 보너스입니다. 자, 됐고, 저도 좀 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13번 이게 거의 그 오답률 1, 2등을 다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3번이 왜 틀렸을까? 이게 쉬운 건데 왜 틀렸는지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아주 힘을 줘서 강력하게 설명드릴 건데 좀 에너지 좀 보충하고 갑시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우리? 거의 한 5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하네. 자, 여러분들 또 보통 이제 50분 넘으면 집중이 떨어지니까 잠시 끊었다가 보셔도 되겠고, 물 한잔 하고 저처럼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자, 앞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공부 방향 잡아주고 좀 부연 설명 안 할 수 없는 게 있어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이제 뒷부분 13번부터 20번까지는 길어야 20분, 길어야 20분, 1시간 15분 정도, 1시간 15분 정도면 끝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위원회. 위원회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어떡해. 책임성이 결여되죠. 여러 명이 결정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문제가 생기고, 여러 명이 결정하다 보니까 민주성은 제고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죠. 이건 뭐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디귿, 옳다라고 하면 일단 리을의 싸움이에요. 리을의 싸움. 니은은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억, 디귿은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위원회 당연히 배웠고 너무 쉽고 근데 니은 자문위원회 이렇게까지 안 배웠는데요. 자, 일단 자문위원회가 뭔지만 알아도 땡 할 수 있고요. 일단 애초에 상관이 없죠. 리을 싸움이에요. 리을 싸움.
자, 우리 조직이론에서 우리나라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다. 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죠. 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이죠.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 나머지 5개 국무총리 소속,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외웠어요. 6개의 이름뿐만 아니라 소속까지도 외웠단 말이야. 자, 우리나라에 수백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는 6개죠. 물론 뭐 7개로 봐도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의 논외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7개인지 6개인지 싸울 필요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논외. 어쨌든 6개에서 딱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7개든 6개든 이 6개만 알면 된단 말이야.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걸 놓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죠. 원래부터 있긴 했는데 그전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어. 근데 이번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로 격상이 됐죠. 그래서 21년도에 격상되고 1년 지나가지고 출제가 된 거예요. 최신 개정 법률이고 이거 22년 대비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개정법령 특강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줬던 거.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요것 때문에 아니면 설마 이런 이름들이 기억이 안 났나? 아무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조직도 뭐 18부, 18정 모든 소속이 빠삭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도 그래 눈에는 발라둬야 되잖아요. 보면 알 정도. 주관식으로 써보세요 하면 못 쓰지만 보면은 얘네들 만든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것까지 개정법률 챙겼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니은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구하는 거니까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성 상시성이 있을 필요가 없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성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민주적 의견 수렴 확대, 민주성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2번, 3번 이번 시험에서는 기억 디귿 모르면 큰일 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연히 연습할 수 있게 모의고사로 만들어졌겠죠? 다른 모의고사에도 있고 지방직 9급 쌍중이에서 이미 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개편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개편 사항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게 가장 최근에 개편된 보건복지부에 차관이 2명이 됐다. 질병관리청이 신설이 됐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이 2가지였잖아요. 2가지는 이제 앞으로도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 정부는 조직 개편 아예 없습니다. 지금. 혹시 한 1년 뒤쯤 듣고 계신 분 있나? 한 내년에 듣고 계신 분들, 미래에 듣고 계신 분들 그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인데요. 초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바뀌면 제가 다 알려줄 거예요. 개정법령에도 특강으로 다 찍어주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럼 가장 최근 거 당연히 대비하고 있어야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라고 그랬죠?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소속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까지 대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 모든 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이든 뭐 쌍둥이 모의고사든 다 틀린 부분에만 찍 취소선이 그어져 있죠. 암기용 해설에 틀린 부분 찍 그어져 있고 옳게 고치면 국무총리.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취소선 없는 부분은 다 맞는 거죠. 쌍둥이 모의고사로도 연습했던 거. 자, 다음 14번 가볼까요? 이건 쉬우니까 빨리 갑시다.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직능급은 직무 수행자의 능력에 따른 보수.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죠. 능력에 따른 보수니까. 능력 많으면 돈 많이 준대. 유능한 인재가 오겠지. 연공급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자, 비교해 보세요. 근속 연수, 근무기간이 올라가면 보수가 자동 올라가는 거야. 능력과 상관이 없어. 전문기술 인력 확보에 불리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전문성이 높은 사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래 버티면 보수가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2번 땡. 그다음에 직무급. 자, 직무 헷갈리면 안 되죠. 직무급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주는 거.
직능급은 사람의 능력이고 어쨌든 직무급은 동일 직무, 동일 임금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직무가 같으면 노동도 비슷할 테니까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렇게 표현했을 뿐 합리적인 보수 정책 맞죠? 하는 직무에 맞춰서 보수가 다르게 책정된다. 어려운 거 하면은 많이 받고 쉬운 거 하면 적게 받고 성과급은 결과, 지난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죠? 당연히 바뀔 수 있고 자신의 업무 수행 실적이 바뀌면 성과급 바뀔 수 있는 거죠. 쉽고 자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해 주는 거 직능급이라고요. 네,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의 가치,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서 보수 책정,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영공급은 근속 연수, 경력 이런 속인적인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근무 기간, 근무 기간에 다 오래 버티면 보수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 전문가 육성하기가 어렵죠. 뭐 일 똑바로 안 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그냥 버티기만 하면 보수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건 제가 나올 거라고 그랬죠. 객관식에서 이거 딱 내기 좋다. 이건 이제 이론 강의 때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총 사업비 500. 그 중에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 500, 300 이거 객관식으로 딱 바꿔내기 얼마나 좋으냐. 대비해라. 500, 300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이미 기출문제 집에도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0땡. 제가 말한 패턴 그대로 최근 문제 있고요. 19년도 문제 있고요. 아이고 지방지 9급이네. 그 말은 당연히 쌍둥이 모의고사 있었겠죠? 19년도 6회 쌍둥이 모의고사에 똑같은 겁니다. 방금 봤던 거 300X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대로 외우세요. 이대로 외우세요. 옳게 고쳐놨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대로 옳게 고쳐놨으니까 외우세요 라고 했던 거. 쌍둥이 모의고사를 풀어봤었어야 푼다가 아니라 이론 강의 때부터 이거 딱 객관식으로 내기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16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 조금 아쉽긴 하죠. 이건 이제 외우면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많기는 해. 그래서 제가 딱 요것만 외우세요. 딱 요것만 외우세요. 거기까지 대비를 시켰죠? 자, 일단 1순위는 4급 이상. 1순위. 일반직 공무원은 4급이 기준이다. 요건 이 자체로도 내지만 다른 데도 막 활용이 되니까 요거는 꼭 알아야 되겠고 나머지는 경찰, 소방, 또 하나 뭐 있지? 군인. 경찰, 소방, 군인은 이미 기출이 됐어. 기출문제집에 있어.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준 거. 이 안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직 4급 이상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나머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외워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경찰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군인은 대령 이상. 이건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관, 검사는 전부. 자, 기출문제집에 재산 등록 의무자 중령, 대령, 소령 땡, 중령 땡, 대령 이상의 장교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 똑같이 있죠? 얼마나 아쉬워? 아쉬워. 적어도 이제 기출문제집은 회독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외워야 돼?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생소한 문제 연습인데 이건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규제 뭔지 알죠? 바우처 뭔지 알죠? 조세출 뭔지 알죠? 대출은 뭐 행정학에서 안 배워도 알죠? 대출해 주는 거. 그죠? 이게 뭔지만 알아도. 그리고 여러분들 강제성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중에서 강제성이 높은 거 규제 말고 고를 게 있나요? 그냥 다른 걸 고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정답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거의 90%요. 그래서 살라문의 강제성에 따른 분류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규제 뭔지 알잖아요. 이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 강제적으로 해야지. 근데 바우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 주는 거야. 혜택 주는 거야. 혜택. 조세출 세금 깎아주는 거야. 혜택 주는 거야. 혜택. 대출 돈 빌려주는 거야. 혜택 주는 거야. 혜택을 왜 강제적으로 줍니까? 강제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살라몬 같은 경우에 직접성에 따른 분류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직접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 가장 높은 거, 중간, 낮음, 간접, 직접, 중간, 낮음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직접 간접으로 나오고 세 개로 구분하는 것도 다 나오니까 직접성은 우리 빠삭하게 네 개 정도 외워둬야 된다라고 그랬었고 맨날 나와. 근데 강제성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분류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이 좀 동의를 잘 안 해. 분류가 직접적인 약간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규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중간 낮으면 여기가 좀 애매해. 학자들이 좀 다르게 분류해.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적어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 나올 수 있잖아요. 강제성이 높은 거. 강제성이 높은 건 규제. 이 중에서 규제가 제일 높잖아요. 강제성이 높은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살라몬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규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규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규제.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학자들끼리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 안 나왔지만 뭐 요 정도는 다 푼다. 또 여러분들 다 풀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또 앞으로도 대비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돼요. 논란 있는 부분 안 나와요. 됐고. 18번.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나머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1, 4번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4번 뭐 추가 경정예산 편성사유 외우고 있어야죠. 추가 경정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일반에게 특별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기금은 따로 없고. 어쨌든 자,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에서 일반에게든 특별에게든 기금이든지 간에 전부 다 예산 편성 과정, 국회 예산 심의 과정, 국회 결산 과정.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편성, 심의, 결산 과정 똑같이 거치죠. 요거 워낙 잘 나오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2번. 이거는 좀 이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 자, 일단 완전, 순수, 현, 기차. 특별하게 없네.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워서 그냥 푸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특별하게는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이기만 하잖아요. 단추, 특기, 통목수, 특기. 뭐 아주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몇십 년 좀 오반가? 하여튼 전통적인 두 문자가 있죠. 그 다음에 완전성의 원칙은 완전, 순수, 현, 기차. 제가 만든 두 문자가 있고 자, 아무튼 우리 이렇게 맨날 풀었던 거 게다가 뭐 기출문제집 보시면 전통적 예산칙 예외 문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완전, 순수, 현, 기차. 기금은 완전성 원칙 예외. 완전성은 총계주의죠. 그 다음에 특별하게는 아님. 두 개 다 들어간 거 이미 기출문제에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방직구급 쌍둥이 모의사. 이게 15년도 변형이라서 2회 14번 문제인데 4번 보세요.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막 낚시까지 하면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완전성의 원칙 예외이다. 이번 문제랑 똑같죠. 아니 완전성하고 총계주의가 같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똑같죠. 물론 기출문제도 있지만 이 완전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기금만 포함되고 그러니까 예외가 기금만 포함되고 특별하게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 내기 딱 좋지. 딱 좋아.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동안 출제자의 마음 기출문제로 최대한 정확하게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모의고사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옳은 거 고르는 거에서 이제 하나 틀리는 거였고 아무튼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해당 시험 최신 기출문제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 요거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말했었는데 요건 제가 잘했죠. 이건 제 자랑 모의고사 자랑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이 정도는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근거가 있어. 요게 이 8개년도 안에 4번 문장이 2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하게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완전성은 아니고 이 4번 문장이 똑같은 게 8개년도 안에 2번 나오는 거 보니까 특별하게 쪽을 예외 문제로 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일성, 단일성에는 예외 맞으니까 아닌데 헷갈리는 게 뭐가 있을까? 완전성. 이렇게 모의고사를 만들어 줬던 거죠. 그리고 이번 출제자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만들어 준 거죠. 쌍둥이 모의고사 제 거 봤나? 그럴 리는 없겠죠. 제 쌍둥이 모의고사를 봤으면 똑같이 안 만들었겠지. 자, 아무튼 이제 19번 마지막 생소한 문제 연습인데 요거는 저도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외워라 하진 않았어요. 저도 대비시키진 않았어. 뭐 솔직하게 말해야지. 아니, 모든 걸 대비할 수는 없다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넣어주면 기본서가 3,000페이지, 4,000페이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서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돼. 여러분들 떨어져. 그래서 저도 대비 안 시킨 거 있어요. 이거는 제가 대비 안 시켰어요. 너무 지엽적이라서.
근데 어쨌든 막 나오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유형근무제 유형까지는 우리가 다 대비를 했는데 대비 안 한 부분은 탄력근무제의 세부 유형이죠. 요거 그냥 이 문제로 외우고 끝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는 C급이요. 해설지에 다 중요도 적혀 있습니다. 재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갑툭튀 할 수 있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C급이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돼. 한 번 나왔으니까. 나오기 전에는 좀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지. 이 시간에 다른 거 외워야지. 아까 소비체를 이런 거 외워야죠. 어쨌든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 문제로 끝낼 것인데 탄력근무제는 사실 3개가 있긴 해요. 우리가 대비한 거는 유형근무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3개 구분까지는 했어. 시간선택제는 이미 몇 번 나왔고 그러니까 시간선택제가 이미 나왔으니까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막 비교하는 거 막까지 했는데 비교하는 걸 먼저 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건너뛰었어요. 어쨌든 재택근무 1번 고르면 당연히 반성해야 되고 셋 중에 하나인데 자, 이름에 어느 정도 힌트는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1일 8시간을 구애받지 않는다. 어울리죠. 그런데 뭐야? 공무원 주 5일제 아니야? 5일 일해야 되잖아. 5일. 5일이 안 돼. 근무 시간만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요일 선택한다면 없는데? 여기 집약 이런 말이 있네. 집약이 근무 시간 단축 어울리죠. 아니, 그러니까 근무 일수 단축 어울리죠. 집약이니까. 3, 4일 만에 빨리 끝내는 거예요. 어울리죠? 그래서 집약은 3, 4일 만에 끝내려면 당연히 1일 8시간을 구해받으면 안 되겠지. 1일 8시간, 그래서 5일 해서 주 40시간 아닙니까?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은 지키는 겁니다. 주 40시간은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축약하면은 1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번, 4번 중에 2번, 4번 다 여기 해당이 돼요. 여기다가 2번, 여기 2번, 아이고 어떻게 써야 되니? 2번, 4번 다 여기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라는 의미로 썼고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자, 2번, 4번은 여기 다 해당이 된다. 근데 세 번째 거 얘는 2번만 해당이 된다. 2번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집약 근무형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찾았으면 정말 잘했는데 안 외우고도 이렇게 풀었다면은 이건 이제 좀 어렵긴 하고 결국은 이제 지엽적인 것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거기에 따라 갈리긴 하겠죠. 정답률은 많이 낮습니다. 거기까지 대비한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정답률은 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풀고요. 시차 출퇴근형은 1일 8시간은 지키는 거예요. 시차 출퇴근형은 1일 8시간은 지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5일도 적용이 되고요. 주 5일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필기를 해주세요. 2번이 둘 다 해당되고 4번은 위에 것만 해당되고 3번은 둘 다 해당되지 않고 요 정도까지만. 시차, 출퇴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바꿀 수 있는 거. 8시간 지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바꿀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그래도 이름에 힌트가 있으니까 또 요 정도 필기해두면은 나중에 까먹어도 이름이랑 필기한 거랑 매칭시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더 이상은 집착하지 말고. 됐고요. 근데 이 문제 틀리면 몇 점? 자, 방금 전까지는 다 기출문제 있거나 생소한 문제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 틀리고 95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싹 다 지엽적인 규정 찾아보다가 앞에 문제 같은 거에 틀려버리면 95점이 절대 안 나오겠죠. 근데 앞에 거 다 맞으면 95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이게 공부를 대충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에 쏟아야 더 높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찾아보는 게 공부 대충 하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에 따라 공부해야지. 출제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다 찾아본다. 이거 보고 여기까지 외워두는구나. 얘를 공부하는 건 괜찮아.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외에 관련된 모든 걸 싹 다 찾아본다. 아니면 다른 단원까지도 불안한 마음에 다 찾아본다. 이러면 무조건 떨어진다. 오케이. 강약 조절해야 됩니다. 이거 나올 수 있지. 제가 안 가르쳐주는 거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가르쳐주는 걸 100% 소화하기도 벅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나올 수 있다니까. 행정학 뭐 10년, 20년 공부해도 나올 수 있다니까. 못 본 거 나올 수 있다니까. 하지만 제가 가르쳐주는 거, 가르쳐주는 걸 먼저
아니, 그거라도 제대로 하면 무조건 합격. 무조건. 그거 다 100% 소화하는 합격생 없어. 그거라도 하면 합격. 그래서 방향성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 20번. 요거는 이제 홀릿 라메시, 이 홀릿에 홀려버렸으면 이제 여러분들 좀 멘붕이 왔을 텐데, 이거 피터 메이 모형이잖아요. 피터 메이. 메이.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의제 설정 유형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수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걸 제시했기 때문에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여기에 집중해라. 어쩌다가 공고화형, 구칙형 여기에만 집중을 해라. 학자 이름 신경 쓰지 말고 학자 이름 구분하는 거 안 나온다. 콥, 로스, 엘더, 뭐 아이스톤, 피터 메이, 홀릿 라메시는 이걸 제시하는 학자인지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선생님이 학자 이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지. 이걸 떠올리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평소에 공부했던 그대로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거는 피터 메이 모형 맞아요. 근데 이들이 인용한 거야. 이들이 피터 메이 모형을 가져다가 쓴 거야. 그래서 좀 가져다가 뭐 다른 거 설명할 때 쓴 거야. 어쨌든 이건 메이 모형입니다. 좀 애초에 홀리면 안 되고. 공중의 지지 높아. 외부, 사회 행위자, 외부 주도요. 그러면 시민사회 단체 등 이슈를 제기한다. 시민사회 단체, 뭐 이익 집단들, 다양한 외부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중의 제한을 거쳐서 의제 설정되는 거. 외부 주도. 그다음에 공중의 지지 낮은데 민간이 주로 설정한다. 내부 접근형이죠. 이건 정부 내부에 접근이 용이한 특정 민간 집단이 내부에 접근하여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을 정책 의제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중에게 알리면 큰일 나. 안 알립니다. 왜? 내 이해관계를 담은 거거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집단이 혹은 정부 내부에 접근하기 용이한 집단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을 정책 의제로 설정하는 거. 그리고 공중의제와 대중에게 지지를 구하는 과정 없죠. 됐고. 참고로 피터 메이는 여기를 민간으로 봤어. 근데 내부 접근형은 민간 집단도 되고 관료 집단도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권력을 가진 집단. 정부 내부에 접근이 용이한 집단. 사실은 다른 학자들까지 포함하면 외부 집단, 관료 집단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4개 중에서는 여기가 내부 접근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가 채택하는데 대중의 지지가 높아. 그 말은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 내가 해줄게. 구치기만 하는 거예요. 구치기형 혹은 공고화형. 이거 나를 안 읽었구나. 나 먼저 읽어보시면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책 의제 설정을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뭐라고요?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에 집행도 용이하겠죠. 굳히기만 하면 됩니다. 동원형이죠. 보시면 이건 처음에는 대중의 지지가 낮아. 또 대중들이 잘 의제 설정할 힘이 없어. 정부가 주도하여 정부 내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여 의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의 지지가 낮으니까 나중에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죠. 그래서 의제 설정 먼저 하고 나중에 공중의제화. 정책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정부 내부의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여 의제 설정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정책 결정자가 하면서 공중의 지지 필요 없다? 아니죠. 의제 설정하고 나서 공중의제 나중에라도 있긴 있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말도 안 나와. 자, 공중의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죠. 좀 미친 듯이 나오죠. 절대 못 골라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리지 않았으면 우리 메이의 모형 기출문제집에도 있죠. 여기 똑같잖아요. 표현만 살짝 바뀌었을 뿐 메이의 모형 기출문제집에서 22년도 기준 422번으로 연습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1, 2, 3, 4번은 방금 했던 거랑 지문은 좀 달라요. 왜냐면 각각 낼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421번은 자,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잖아요. 근데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 자, 동원형은 나중에라도 공중의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 점에서 내부 접근형과 다르다. 이렇게 공중의제화 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옳은 선지 틀린 선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동원형은 공중의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공중의제가 뭔지도 여기서 설명을 해주네.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게 공중의제하다. 공중의제화.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공중의 지지 확보하는 과정이 공중의제하죠? 공중의제와 공중의 지지 확보하는 과정 필요하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라는 거에 집중하신 분들은 문제에서 정답이 바로바로 보여요. 그냥 너무 뚜렷하게 이거 틀렸는데? 뭐 틀린 그림 찾기만 잘하면 돼. 기계적으로 웬만하면 풀려요. 물론 약간의 응용 문제도 있고 특히 뭐 요 안에서 한 두어 개 정도는 약간의 응용도 필요하긴 하고 하지만 한 15개 정도는 기계적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요 정도 난이도의 합격생들은 15개는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라고요. 또 문장, 키워드도 거의 안 바뀌어요. 맨날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 그거 먼저 빠삭하게 회독을 돌리는 겁니다. 또 응용도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응용력을 뭐 따로 키워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바탕으로 응용력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제가 다양한 틀린 선지를 연습할 수 있게 관련 틀린 선지를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생산 문제 3개가 있었는데 자, 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재출제 가능성이 다 높진 않고요. 9번, 17번. 그 중에서 17번은 거의 다 맞추는 것이고 9번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킹과 로보의 경쟁 가치 모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앞으로 더 잘 풀릴 것이다. 또 이번에 문화랑 매칭을 시켜봤잖아요. 요걸 바탕으로 문화가 또 나와도 이제 두려움이 없죠. 19번. 틀렸어도 괜찮지만 이번엔 틀렸어도 괜찮지만 C급이어도 이 정도는 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런 관련된 거 모두 다 찾아보지 말고 그냥 기출문제에 나온 것만 제가 아까 설명해 준 것까지만 대비하시면 이제 앞으로 또 탄탄한 실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너무 또 이상하게 방향선 흐트러지지 않고 딱 합격을 향해 최단거리로 가면서 살짝 보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특히 제가 잘 들어야 된다고 하신 한 분들 끝까지 들어보니까 공부방에 제대로 잡히죠? 다른 게 없어요. 너무 빨리 뛰었다 이거. 이게 이제 결론이긴 한데 자 여기서 많이 틀린 분들 뭐 해야 돼요? 기출 강의 듣고 기출에 강한 행정학 회독 열심히 돌리고 회독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서 이제 모의고사 넘어가는 게 괜찮겠지만 일단 그게 먼저 기출문제부터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부터예요. 뭐 기출문제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부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응용문제,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 풀 수 있게 된다. 된다. 100%는 아니지만 풀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 제가 잘 들으라고 하신 분들은 공부 방향 제대로 잡혔죠? 다시 한번 띄웁니다. 단기 고득점은 뭐부터? 여기서 반복 출제되는 거 틀리면 고득점 택도 없어요. 지엽적인 거 하나 틀리고 95점 맞으세요. 이거 먼저 하고 지엽적인 거 대비하고 싶으면 이거 먼저 하고 대비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 뭐 80, 85, 90 80, 85, 90 공부 기간이 뭐 엄청 길지 않은데 뭐 1, 2년 정도인데 80, 85, 90이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 회독이랑 모의고사, 뭐 요약서 등등을 자기 문제점에 맞춰서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력에 따라서 아예 그냥 이 정도 시험에서 75점도 안 된다. 75점이 안 된다는 건 17문제에서 많이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75점이 안 된다. 기출문제 80, 85, 90은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요약서, 병행 세 개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모의고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요약서 이렇게 병행, 기출문제도 자기 혼동되는 거 위주로 보면서 여기서 95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행정학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지엽적인 거 공부해도 돼. 근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넓히지 말고 중요한 거 까먹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까먹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학 제가 안 가르쳐 준 거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안 가르쳐 준 거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마세요. 그래야 빨리 95점 맞고 합격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거 100% 소화하기도 벅차다. 자, 이건 공부를 대충 하자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대로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에 따라 강약 조절하는 게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과 상관없이 다 찾아보는 건 공부를 대충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합격하는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되려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공부 방향, 공부 계획 다시 제대로 설정하고 다음에는 이번 시험을 느꼈던 기분 똑같이 느끼지 맙시다. 다음에는 엄청난 성취감, 환희, 기쁨, 행복 이런 기분 합격으로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